자, 46페이지 94번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악인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지금 그게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를 뭐라고 하죠? 밑에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본인 이익을 위하지 않고 여기 봐봐요.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얘가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혹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대리 행위를 했다면 이 대리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죠? 삥땅.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소위 명성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성그룹이 골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이게 정치권에 눈이 난 거예요. 누구냐면 이제 순자 아버지 있죠. 순자 아버지가 이 명성그룹이 김철호 회장한테 내가 너한테 임야를 팔 테니까 너 골프장 개발한다면서 좀 살래? 라고 대통령의 장인이 제안을 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명성그룹을 해체시킨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명성그룹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 명성그룹에서 자금 조달원이 어디였냐면 소위 상업은행이에요. 상업은행의 해화동 지점이에요. 거기서 김동겸이라고 하는 지점장이 돈을 모아가지고 명성그룹에다 갖다 준 거예요. 상업은행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대리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채를 조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예금을 갖다가 맡기는데 예금을 맡기는 당시 예금이 5%에서 7%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지점만 20%로 예금을 금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기식의 통장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을 돈을 입금을 하면 딱딱 찍혀서 나와야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암호로 거래를 했어요. 대단히 높은 이율을 주고 고객들로 하여금 자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채로 조달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해가지고 이 김철호 회장이 명성그룹의 김철호 회장이 돈을 회사에서 갖다가 횡령했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켜버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상업은행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고객들 상대방의 입장에서 예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객들은 상업은행 본인을 상대로 해서 예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예금을 달라. 여기서 우리 판례가 최초로 인정한 게 대리권 남용의 법리예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걸 뭐라고 하자? 남용이라고 하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남용 사실을 상대방 고객들이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과 귀속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결국 예금 반환 청구에서 졌어요. 고객들이. 그래서 예금 반환 청구 못한 사건입니다. 80년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명성 사건. 자, 그래서 거기 쫙 나와 있지만 별거 없어요. 그냥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사문제법 보시면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유권 대리다 그러면 맞아요. 남용을 했어도 대리권한을 가지고서 대리했기 때문에 유권 대리입니다. 틀린 표현.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한 경우에 유추될 수 있다 그래야죠. 자, 그 다음 95번입니다.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성립한다. 뭐죠? 현명하지 않은 경우죠. 대리인이 대리해야 된 대리권을 행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현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 귀속되는데 문제는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뭐예요?
간주하죠. 이 경우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리인은 사고를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간주하니까. 다만 상대방이 대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대리 행위에 해당하니까 효과가 본인에 귀속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냐면 현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 매매 위임장을 제시를 했어요. 위임장 제시한다면 상대방은 대리라는 사실을 알 수는 있었을 거 아니냐 그거죠. 따라서 그때는 현명하지 않았을지라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바로 95번이 그 얘기죠. 본인을 위한 의사표심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는 말은 현명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유효한 대리행위가 성립한다 그래서 바로 매매 위임장 사건이죠. 96번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의사표시를 해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할 수 있다. 여러분 봐봐요. 지금 본인, 대리인, 을이다라고 하면 현명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대리인, 을이 어떻게 쓴 거예요? 지 이름을 쓴 거예요. 이건 현명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래도 대리인가 그거야. 대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거를 96번 요런 것을 뭐라 그러죠? 서명 대리라고 해요. 서명 대리. 97번입니다.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당사자 확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유사 문제 가보시죠.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치하면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 확정하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 시각에서? 상대방 관점에서 당사자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관점 밑줄 그시고 그 밑에 제3자 관점에서 그러면 땡땡 X예요. 98번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대리권 범위 내라고 보는 경우 기역, 니은, 디귿 같이 보시면 되고요. 99번 갑니다. 법률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 그럼 X죠. 그래서 대리권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기억 보시면 매매계약 해제 등의 일체의 처분권, 이거는 대리권 오버한 거고, 니은 보시면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 영수 뒤집으면 수령이죠. 예, 대여금 빌려준 돈을 받아와라 라고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 일부를 모아여 면제해 준다면 이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죠. 또 디귿 예금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 효과의 귀속과 관련해서 유권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있었죠. 무권대리는 다시 표현대리하고 협의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세 가지, 대리권서에 표시가 있거나, 두 번째,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거나, 세 번째,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거나, 자, 요랬을 때는 표현대리예요. 표현대리는 기본적으로 무권대리죠.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있어요. 그거를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사소송은 진실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만 판사가 판결을 해주는 거야. 형사소송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옥에 보내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소송으로 판단한 게 형사소송이지만 민사소송은 개인이 개인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얘 이렇게 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면서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한해서만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사건인데, 그런데 채권자가 자꾸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달라고 얘기하고,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했습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사가 야, 그 소멸시효 완성된 거니까 이거 각하시킬게 라고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얘가 주장 안 하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당사자가 효과의 귀속을 주장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건 효과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대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보니까 유권대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청구를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원고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러면 내가 효과 귀속에 대해서 유권대리를 주장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는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법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유권대리만 주장했지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는 주장하지 않지 않았잖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가 있다면 유권대리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표현대리는 엄연히 유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대리 아니냐 그거죠. 따라서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유권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유사 문제 1번. 대리 행위의 효력이 다퉈지는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법원은 위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보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아시겠죠? 자,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유사 문제도 같은 표현이고. 101번입니다.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판례죠. 대표적으로 요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그래서 줄여서 표시대리죠.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예컨대 이사라고 명함을 파준 거, 그죠? 이런 것들도 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해서 K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중개사업을. 예? 근데 옆에서 K 부동산이라고 또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이미 이걸 가지고 상호 등록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아닌 갑이 그랬으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상호로 같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3자 시각에서는 똑같은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호 사용을 승낙 혹은 뭐예요? 묵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사고 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여기다가 청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102번 민법 제125조의 표현들이,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인데 이거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래요? 자, 125조 표시 대리는 여기 봐봐요. 표현대리 세 가지 중에서 요 표시 대리, 월권 대리, 멸권 대리 세 가지 중에서요. 요 표시 대리는 125조의 규정이고 얘는 126조, 얘는 129조인데 125조는요.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를 표시한 자는,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한 게 125조예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대리권의 수여를 표시했다.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얘기잖아요.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건 수권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임의대리, 법정대리. 기본적으로 임의대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법정대리는 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 거지 수권을 통해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법정대리에는 12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2번 민법 125조 표현대리, 표시대리에는 법정대리 적용 안 됩니다. 103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자, 여기 갈사장이 있고요. 주방장이 있고 고깃집 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대리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고기의 매도인이고 고깃집 사장, 얘는 고기 매수인이 되죠.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행위라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주방장이 본인을 대리해서 고기를 사갔단 말이에요. 고기 매수했죠. 네. 그럼 얘는 고기값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네. 효과 귀속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얘한테 설령 과실이 있다면 과실을 서로 깔 수 있겠느냐? 과실상계라는 것은 이런 경우예요.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과실을 상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 이놈이 먼저 공격해서 싸웠어요. 한 방 날리고 그 다음에 얘도 날리고. 그래서 둘이 쌍방폭행으로 어떻게 했어요? 고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치료비로. 그때는 이놈이 잘못했던 것도 있고 요놈이 잘못했던 것도 있으니까 이때 과실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잘못한 게 7이고 얘가 잘못한 게 3이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손해에서는 7대 3으로 나눠서 요놈이 70만 원 부담하고 얘가 30만 원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과실상계를 하는 거예요. 왜? 손해의 공평한 분배 때문에 과실이 상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뭐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과실상계를 허용하게 되는데 문제는 얘가 갈사장에게 고기 사간 것에 대한 고기값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고기값, 물건값을 청구하잖아요. 물건값을 청구하면 물건 사간 만큼만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실상계를 허용한다 그러면 얘한테 설명 과실을 트집 잡아가지고 고기값을 후려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표현대리의 본질이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표현대리 본질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일 때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를 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게 표현대리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표현대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게 125도, 6조, 9조든 상관없이 과실상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문제 보시면 유사문제 1번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지 법원은 이를 참작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또 유사문제 2번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은 언제나 계약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과실이 있으면 경감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면 틀렸다. 다음 104번입니다. 사실행위의 기본 대리권은 126조 표현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반대로 쓰였어요. 거기 해설 둘째 줄 보시면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니까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 초과입한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 요컨대 법률행위의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행위의 기본 대리권은 표현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넘겨보시고 105번. 자, 월권 대리는요,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월권 행위를 하고,
그 월권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그럼 아내는 남편에 있어서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권이 있죠. 근데 그 일상가사 대리권을 아내가 이용해서 남편 재산을 팔아치우는 행위라면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기억나셔요? 자, 이때 이 기본 대리권은 사실 행위에 대한 기본 대리권은 안 된다 그랬어요. 법률 행위에 대한 기본 대리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월권 행위인데 바로 105번에 나와 있죠. 표현 대리 행위와 기본 대리권은 동종 내지는 유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행위 공법상 권리예요. 그런데 표현 대리인이 댐을 변제를 했다. 사법상 행위를 했죠. 공법상의 등기 신청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월권 행위로서 댐을 변제를 했다면 이때는 126조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유사 문제에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 사이에 동종 내지 유사함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106번인데 동그라미 하세요. 사술. 그 다음에 성명을 모용.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본인인 것처럼 기망.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사술, 모용, 기망 나오면 무조건 126조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술, 모용, 기망. 거기 해설이 다 까맣게 되어 있네요. 그죠? 사술, 모용, 기망. 사술이 뭐죠? 사술? 네? 뱀술이에요? 뱀술? 사기치는 기술. 사기치는 술책, 속이는 술책이죠. 어쨌든 뱀술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안 돼요. 자, 107번입니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 네모하시고.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그런데 조합은 총유에 속하는 건물을 대표자가 처분을 했다면 민법 116조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같은 논리로 그래서 오른쪽 해설에서 주택조합만 밑줄 그어놨죠. 그리고 유사 판례에서 뭐 나왔어요? 종중이죠. 종중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죠. 종중의 대표자나 주택조합의 대표자는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6조 무조건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중이나 또는 주택조합 나왔다 그러면 126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108번입니다. 민법제 126조 월권대리죠. 11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이 필요한데 다수설은 일상가사 대리권도 이러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인데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12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이러한 사정의 유무는 언제 밑줄? 대리행위 당시 기준입니다. 대리행위 당시 기준. 학자들은 대다수가 대리행위 당시 기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부 학자가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재판 종결시를 기준으로 보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판례든 다수설이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후 사정도 사실은 판단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어쨌든 대리행위 당시입니다.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문제 1번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처가 남편이 대리인하고 칭하면서 부동산 처분에 관한 등기 서류를 구비하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제3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부정된다? 부정됩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확인 조사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라면 남편에 대해서 둘이 가깝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반드시 본인에게 확인 조사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사문제 보시고 109번입니다. 대리행위에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표현 대리, 여기 봐봐요. 표현 대리라는 건 어떤 거죠? 실제로 본인은 대리인에게 대리권 주지 않았는데 준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또는 권한을 넘었고 대리권이 있다고 소멸했죠. 요 세 가지 상태를 상대방이 믿고 그 점에 과실이 없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데 있다고 표시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본인이 상대방한테 한 거지 이 사람으로부터 넘겨받은 전득자에게 표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득자라는 사람은 표현대리 자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표현대리는 이 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 예를 부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득자는 표현대리 주장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직접 상대방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해설에서도 밑줄 쳐져 있죠. 126조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당의 표현대리 행위에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110번 민법제 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그렇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가리지 않고 전부 적용돼요. 예컨대 아내가 가지고 있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일종의 법정 대리권에 해당합니다. 111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다시 읽을게요. 주방장이 대리권 소멸 후 부주방장을 선임해서 부주방장으로 하여금 고깃집 사장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역시 129조에 따른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부주방장. 우리 원래 이 주방장 사건에서는 주방장이 본인으로부터 지금 해임을 당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얘가 억하심정이 생겨가지고 고기를 매매하고 지가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고 대리행위 했고 상대방 선이 무과실하면 효과 기속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129조인데 주방장이 잘리고 부주방장을 복대리로 선임하고 부주방장이 고기를 사더라도 역시 129조에 따라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셔요? 근데 판례가 얘기하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129조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 주방장이나 구사장하고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얘가 선이 무과실일지를 몰라도 얘가 부주방장을 새로 복대리로 선임해서 부주방장이 가서 고기를 샀는데도 얘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학자들의 비판이고 어쨌든 판례는 그냥 부주방장이든 주방장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X죠.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의 상대방 및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자, 관련 판례 보시면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 판례와 묵시적 추인을 부정한 판례 나와 있는데 인정한 판례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본인이 명도까지 해줬어요. 무권 대리인 아들이 팔아먹은 부동산을 본인이 어떻게 아버지가 비워준 거예요. 이러면 추인에 해당한다는 거죠. 니은 무권 대리인이 한 매매 계약에 매매 대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합니다. 대금을 받아요. 팔겠다는 뜻이죠. 디귿 무권 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 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아버지에게 변제를 독촉하니까 아버지가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유예를 요청한 거예요. 이러면 추인인데 묵시적 추인이 아닌 판례 기억 니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은 장기간 형사소추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예요. 무권대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시간 동안에 형사소추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침묵한 경우죠. 침묵한 경우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위조 약속 어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고소한 경우 디귿 처가 부의 중요한 재산이며 선조묘가 있는 부동산을 임의로 재산되게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으로 부의 채무를 변제했고 매도한 후 처가 그 부나 10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묵시적 추인을 부정한 판례 중에서 기억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참고만 하셔요. 지우셔도 되고.
유사 문제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이 상자가 무슨 상이에요? 서로 상 그러잖아요. 요거는 속자예요, 속자. 무슨 속일까요? 네? 이을 속자예요, 이을 속. 이을 속. 그러니까 이어진다. 원래는 요것만 따로 띄면 요게 무슨 자죠? 요거는 무슨 자야? 이게 매자잖아요, 매자. 이거 살매. 요게 조개패인데 조개는 저기에요. 돈이나 아니면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그물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그물 속에 많은 재화가 있는 거예요. 과거엔 조개가 돈으로 거래가 됐잖아요, 조개가. 그걸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다란 뜻이에요. 요거는 여기 더 들어갔잖아요. 여기 살매인데 요게 더 들어가면 요거는 원래 날출이에요, 날출. 산 거를 다시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오역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요건 팔매예요, 팔매. 좀 판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팔매에다 여기 실사가 들어갔잖아요. 실사는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실로 연결해준다. 무슨 말이냐면 상인이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다시 사들이고 또 팔고 다시 사들이고 팔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뜻이 속자예요. 그러면 상속이라고 했을 때 상속은 무슨 뜻이에요? 서로 이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이어간다. 그럼 A가 사망하고 B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지요. 사망했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얘가 이어받아야지. 그죠? 사망한 사람이 이어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갔는데. 죽은 사람 걸 산 사람이 넘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속은 이어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A가 사망하고 B가 상속을 받았을 때 이 B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상속인. 얘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B가 A를 상속한 거예요? A가 B를 상속한 거예요? A가 B를 상속했어요? B가 A를 상속했어요? 이거는 B가 A를 상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받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3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받은 경우죠? 그러니까 누가 사망해서? 본인이 사망해서 무권 대리인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때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의 측에 반한다. 또는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 그랬죠. 자, 봐봐요. 본인이 있고 그 아들 무권 대리를 해서 얘가 무권 대리해서 팔겠다 그런 거예요. 팔겠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무권 대리해서 팔겠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처음에 무권 대리 행위 당시에는 팔겠다라고 한 건데 본인이 사망해서 이제 얘가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면 얘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와서 상속받아 놓고 이제 직거가 됐는데 안 팔겠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팔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금지되죠. 뭐가 금지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금지된다는 게 금반원의 원칙이잖아요. 이걸 바로 신의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안 팔겠다는 말은 추인을 뭐 하겠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가 판다고 했으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인해야 되는 것이지 추인 거절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13페이지 113번의 오른쪽 페이지 밑줄 근대 보시면 등기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뭐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11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상속하였을 경우 그랬죠. 상속했다라는 말은 받았다 그랬어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받았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누가 사망한 거예요, 지금? 예, 무권 대리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사망하고 아버지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이 경우에 본인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건 원래 본인의 권리잖아요.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라는 것도 같이 넘겨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본인은 추인 거절해도 되는 거예요. 다만 책임을 장속받아야 되니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4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받은 경우 본인의 추인 거절은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X. 가능합니다. 115번 본인은 필요한 경우 추인에 조건을 붙이거나 일부만을 추인하는 것도 무방하다. 안 되죠.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이상,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추인은. 116페이지 116번 타인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봐요. 갑이 아버지인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얘는 갑, 대리인, 을 해가지고 아버지 대신 팔아먹습니다.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그럼 이거는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그죠? 근데 을다시는 둘째야, 둘째. 둘째 아들 놈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소유로 돌려놓고 지 이름으로 처분하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대리권 받든 말든 상관없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큰 놈이나 둘째 놈이나 굳이 따지자면 어떤 놈이 더 나쁜 놈? 둘째가 훨씬 더 나쁜 놈인데 큰 놈하고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그렇죠? 포인트는 뭐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 그래서 관련 판례 보시면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과,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했다 그랬죠? 이때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데 그때 밑에 줄 밑줄 넣는데 보시면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유사 문제 같이 보시고요. 다음 117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에서 별개의 약정으로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자동 해지하기로 정할 수 있다. 이건 별개의 약정으로 한 겁니다. 별개의 약정. 그게 포인트예요. 118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일정한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위 약정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넘겨보시고 119번입니다. 정상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행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설 보시면 둘째,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으로 기재했다. 이게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고 또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판례 정리한 거 보시면 크게 보면 유동적 무효의 의익을 해서 무권대리 행위, 권리자의 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 방금 전에 본 거죠.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 또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행위, 이게 다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무효이다가 나중에 유무효가 확정되는 거죠. 법률관계 보면 허가 전과 후로 나누죠. 허가 전에는 첫 번째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채권적 효력이 없다 그랬죠.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도 없고 채무 불이행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허가 조건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죠.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협력 의무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중도금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 있는 지급이고 따라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때야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거고,
다만 네 번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될 수는 있죠. 이건 당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협력 의무 인정되는데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협력 의무는 두 번째 소구할 수 있고 소로서 청구할 수 있고 위반 시 손해배상 약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력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는 상태예요. 채권 채무가 없으니까. 또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의 일정에게 손해를 배상키로 한 약정도 유효하게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약정이 가능한 이유는 협력 의무는 강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도 가능하죠. 자, 오른쪽에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도지사에 의한 불허가 처분이 있을 때, 즉 불허가 처분이 나면 확정 무효. 두 번째,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한 경우. 이때도 무효로 확정해요. 단 불허가를 유도한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허가 신청서를 기재하는 바람에 불허가 됐다면 확정적 무효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건 유도했죠. 또 불허가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그러한 흠결된 요건의 보정을 명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라면 불허가로 인해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불허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허가 신청서 기재하거나 아니면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의 보정을 명한다. 부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했거나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옆에다 쓰세요. 꼼수. 자,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갑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매도인이야. 그 토지를 매도하는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1억 원에 이제 산다고 한 거예요. 자, 이미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만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허가 신청에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죠. 그런데 갑에게 병이 와가지고 야, 내가 2억 원에 살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 입장에서 2억 원에 팔고 싶죠? 네. 근데 이미 얘하고 계약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얘가 허가 신청을 하는데 협력 의무 있잖아요. 허가 신청하는데 불성실하게 기재가 돼가지고 불성실하게 기재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가 나온 거예요. 부실한 거 다시 메꿔라. 보정 바로 잡아라. 예? 불성실하게 기재하는 바람에 보정을 명하는 의미의 불허가가 나왔다면 이건 확정적인 무효는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라도 무효로 만든 다음에 얘하고 계약을 하고 싶었던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정지적 공부 계약에서 조건 성취 안 하면 당연히 확정 무효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나오고 중간 생략 등기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냥 무효. 자, 그 다음에 거기 120번 보겠습니다.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을 기망에 의한 법률 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아까 대구시 기부채납 사건 들어보셨죠? 그게 일부 취소 사건의 최초 판례인데 두 번째 판례가 요게 나온 거예요. 요게 뭐냐면 매도인이 A 토지, B 토지 중에 A 토지만을 팔겠다라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의 입장에서는 B 토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둘이 추후에 만나서 다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B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특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에 대해서만 매매가 있었던 거예요? A 토지에 대해서만. 그런데 을이 B 토지에 대해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에 대해서 사기를 이유로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을 하더라. 그러면 A 토지, B 토지 중에 B 토지에 대한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려면 B 토지에 대한 법률 행위는 최소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았어야 취소가 되는 거예요. 존재는 해야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매도인의 기망에 따라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B 토지를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비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특약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해되셔요? 네. 예.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62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이 있죠. 그거 메모하시고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했다면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특약만을 기망행위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이렇게 바꾸세요. 일부 취소의 허용 한계는 법률행위는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일부 취소가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최종적인 한계는 존재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부 취소의 허용 한계. 그 위에서 셋째 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네모 치셨잖아요. 그 네모 친 것 대신 이렇게 제목을 다시 쓰시라고요. 옆에다가 일부 취소의 허용 한계. 한마디로 뭐 해야 된다? 존재해야 된다. 근데 특약만을 비토지에 대해서 제외시키로 특약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도 않은 것이고 따라서 특약만을 기망으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121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토지 건물을 함께 매매했을 때 토지와 건물은 분할 가능하므로 일부만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어요. 자, 여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대상이 소유권 취득도 허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지상권 취득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도 허가가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허가 대상이지만 지상권 취득하는 것도 허가 대상입니다. 지상권 취득도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갑소유 토지와 갑소유 건물을 두 개를 매매를 한 거예요, 갑이.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허가 지역. 그럼 허가가 없으면 토지거래는 뭐죠? 무효이죠? 그러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그러면 건물거래 허가 지역은 아니니까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거예요. 되겠느냐 이거죠? 왜 안 되냐면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니까 허가 없어서 토지거래는 무효예요. 그럼 여전히 토지는 갑의 것이죠. 그런데 건물만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의리되죠.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았다가 다르게 됐어요. 뭐 생겨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지상권도 허가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허가 없이 지상권이 발생하면 안 되죠. 따라서 건물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분할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그래서 해설 보시면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 건물을 일괄 매매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지상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그 매매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와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건물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전부 무효다, 일부 무효다. 네, 전부 무효. 122번. 무효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죠. 다만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소급표가 없어요. 다만 판례는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 둘째 줄이죠.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그러한 추인은 행위 시에 소급시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소급표 인정되지 않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특약에 따라 소급시킬 수도 있지요. 그래서 X. 123번 민법제 146조에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3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은 뭐가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청구권이 소멸하는 거고, 요거는 형성권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끼리 청소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은 개인적 권리의 문제니까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지만, 얘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거니까 직권조사 사항이다. 주장 입증이냐 직권조사냐. 자, 그 다음에 124번 갑니다. 유사문제 보시고요. 법률 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추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OX로 문제를 딱 놓으니까 공부하시기가 참 편하실 거예요. 그죠? 네. 어쨌든 그런데 자, 여러분 봐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현재는 뭐죠? 유효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아직 취소하지 않았으면 현재는 유효해요. 일단은 유효. 그런데 취소하면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취소가 되면 이제 무효가 된 거죠. 무효인 법률 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잖아요.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된 법률 행위죠. 그 취소된 법률 행위를 다시 무효 행위의 추인으로 추인할 수가 있다. 다시 취소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요. 그런데 유효한데 이 유효한 법률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또 법정 추인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추인하게 되면 이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지금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는 추인과 일정한 행위를 하면서 하는 추인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런데 추인이 이 두 가지 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2예요. 현재 유효죠? 근데 그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효인 법률행위이잖아요. 취소행위의 추인이라는 것은 대상이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권 포기하겠다 라고 해서 추인하는 건데, 얘네들의 대상은 유효인 법률행위잖아요. 근데 지금 무효행위의 추인의 대상은 무효인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됐으니까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두 가지. 임의 추인하고 법정 추인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상이 취소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거고, 그럼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미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걸 후회하는 거예요. 유효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걸로 추인하면 된다. 이미 취소를 해놓고 이걸로 추인할 수는 없잖아요. 왜? 얘네들로 추인하는 것은 유효인 대상을 추인하는 것이고. 자, 결론. 취소된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거기 124번.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추인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다. 그러면 X. 해설 보시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무효이고 밑에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건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아시겠죠? 정신없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점심 드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